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컨텐츠 홍수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직접 누군가를 대면하지 않아도 손가락 몇 번만 두드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누워서도 쉽게 보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계속되면 나 스스로 초라한 기분이 들게 되죠. 또 어려운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회피만 한다면 내가 쓸모없고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땐 잠시 기계 속이 아니라 내 내면,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그 속을 빛으로 꽉 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나의 우주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 열풍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해외 초중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1월 25일 교육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 활성화 방안을 상정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한국 문화와 관련된 국제적 성과가 잇따르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데 이어 블랙핑크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아파트가 4주 연속 빌보드 글로벌 순위 1위를 기록하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 47개국 2,154개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반이 운영되고 있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뒷받침할 교사 부족과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해외 초중등 한국어 교육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국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규 한국어 소유국을 발굴하는 한편 현지에 맞춘 한국어 교재와 디지털 학습 콘텐츠를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어 교사 수를 늘리기 위해 원어민 교사 파견을 확대하고 현지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BTS 같은 한류 스타 콘텐츠를 한국어 교육에 적극 활용하는 민관 협력도 추진됩니다.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2021년 BTS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 하이브와 체결했던 업무 협약 사례를 다른 한류 스타 콘텐츠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한국 유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한국어 능력 시험도 변화합니다. 교육부는 토픽 시험 시행 규모를 확대하고 부정행위 방지 기능을 갖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학생들이 집에서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안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글로벌 무드로 확산시키려는 정부의 전략적 노력으로 평가되며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전 세계 학생들의 열정에 더욱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밝은 X선을 생성할 수 있는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를 오는 12월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는 아시아 최초의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도약으로 평가됩니다. 이 새로운 방사광 가속기는 기존 장치보다 훨씬 더 강력한 X선 빔을 생성하여 동일한 방사선량으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물체의 구조와 원소 구성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생물학, 화학, 물리학 등 여러 연구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과학원 고에너지 물리연구소에 설치될 이 가속기인 고에너지 광자원은 둘레 1.36km의 저장링에서 6기가 전자볼트의 에너지로 전자를 가속하여 나노초 단위의 초고에너지 X선을 생성합니다. HEPS는 기존의 3세대 방사광 가속기보다 시간 분해능이 1만 배나 높아 물질의 성질을 훨씬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원자 단위의 구조를 나노미터 수준으로 영상화하고 화학 반응을 나노초 단위로 포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HEPS의 도입은 생물학적 연구에도 획기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합성을 담당하는 세포소 기관인 리보솜의 구조를 고해상도로 영상화할 수 있으며 단백질과 바이러스 간 상호작용을 자연 상태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미국 MIT의 밍다리 교수는 이를 새로운 만원경을 통해 이전에는 관찰할 수 없었던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영 중인 70대의 방사광 가속기 중 4세대 원형 모델은 미국, 독일, 프랑스, 브라질 등 소수의 국가에서만 도입되었으며 대부분은 여전히 3세대 모델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국의 HEPS 구축은 이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4세대 기술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행 로봇 기술이 일상 속 상용화의 가능성을 높이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연구팀이 개발한 이 사족 보행 로봇 라이보2가 최근 경북 상주에서 열린 제22회 상주 곡감 마라톤 대회에서 마라톤 풀코스를 4시간 19분 52초 만에 완주하며 세계 최초로 마라톤 풀코스 완주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보행 로봇이 제한적인 실내 환경을 넘어 다양한 실외 환경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로봇의 보행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라이심 시뮬레이션을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사, 계단, 빙판길 등 다양한 조건에서 지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견디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제어 기술을 개발했으며 지면 정보를 적극 활용해 보행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카이스트 연구실 창업기업 라이온 로보틱스와 삼성전자 미래기술 육성센터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이충인 박사과정 연구원은 라이보2는 도심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배달, 순찰 등의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보행 성능을 갖췄다며 향후 자율주행 기능을 추가해 산악 및 재난 환경에서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목표로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도 보행 로봇 연구와 실용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이정에서 열린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는 전기 휴머노이드 로봇 텐궁이 마지막 구간에서 페이스메이커로 활약하며 러너들의 결승선 통과를 도왔습니다. 또한 항저우 마라톤 대회에서는 중국 로봇 기업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사족 보행 로봇 B2와 고2가 참가자들과 함께 달리며 속도 조절과 정서적 지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로봇이 페이스메이커로 활용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보행 로봇이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뿐 아니라 다양한 실내외 환경에서 안전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응급 대응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이 심박수, 공기질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피드백하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거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보행 로봇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순찰, 배달, 응급구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과 로봇이 협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의 대기질이 또다시 최악의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스위스 대기질 분석업체 IQ에어에 따르면 11월 18일 뉴델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907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기록하며 올해 최악의 수치를 보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98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24시간 기준 한도의 약 6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기상당국은 이러한 대기질 악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뉴델리는 매년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농작물 잔여물을 태우는 행위가 지목됩니다. 이 농작물 소각은 전체 대기오염 원인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차량 배출가스와 공사장 먼지 역시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지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델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산자의 고엘은 사방이 뿌연 연기로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후염을 호소하고 있다며 농작물 소각 금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뉴델리의 대기질 상황을 두고 종말이 다가온 것 같다거나 뉴델리는 가스실이나 다름없다는 시민들의 분노가 담긴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사진들 역시 뉴델리 전역이 짙은 수목으로 뒤덮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기질 악화에 대응해 당국은 긴급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일부 학년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으며 비필수 트럭의 도심 진입이 금지되고 모든 건설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노약자, 폐 및 심장 질환자들에게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더 강력한 정책과 인프라 개선이 없으면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은 인도에서 매년 약 100만 명 이상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현대인이 매일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다량의 진드기와 세균이 서식한다는 사실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1월 19일 영국 매체 레드바이블은
침대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당장 치우라는 제목의 영상을 소개하며 영상 속 현미경 촬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먼지로 가득한 스피커 틈새를 진드기가 기어다니는 모습과 지문 자국이 남은 화면에서 다수의 세균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즉각적으로 휴대전화를 청소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노스웨스턴 의대 사라 라토리아 교수는 휴대전화를 통해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이 전파될 수 있다며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애리조나대 연구에서는 휴대전화의 박테리아 양이 변기보다 10배 많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런던 위생열대의학대학원 또한 조사 대상 휴대전화의 17%가 분변에 오염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액정은 대장균과 황색포도 상구균이 서식하기 쉬운 환경으로 피부에 닿을 경우 여드름이나 모낭염 같은 피부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향균 티슈나 소독용 알코올솜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매일 정기적으로 닦을 것을 권장하며 이어폰 사용이나 스피커폰 통화를 통해 액정이 얼굴에 닿는 것을 최소화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어폰의 약 90%에서 포도 상구균 등 유해균이 검출됐습니다. 이어캡은 소독용 에탄올을 묻힌 면봉으로 꼼꼼히 닦아내고 유선 이어폰의 경우 선까지 닦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휴대전화와 이어폰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품인 만큼 위생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 습관을 권장했습니다. 이 같은 관리로 피부 질환과 감염 질병의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재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킹덤 시리즈 네 번째 작품인 킹덤4 대장군의 귀환이 11월 개봉하면서 일부 상영관에서 전작들을 재개봉하며 시리즈 팬들에게 지난 이야기를 다시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킹덤 시리즈는 일본에서 제작한 대형 사극이면서도 일본 역사가 아닌 중국 고대 전국지대의 전쟁사를 배경으로 한 독창적인 판타지로 만화,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까지 이어지는 방대한 미디어 믹스 프로젝트입니다. 원작 만화는 전 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 판매되며 일본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킹덤의 성공은 흥미로운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본 배우들이 중국 전국시대의 인물을 연기하고 일본어로 대사를 소화하는 작품이지만 이러한 설정이 일본 내에서 전혀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중국 역사의 친숙함을 느끼고 이를 문화 콘텐츠로 소비해왔지만 일본이 중국 역사를 수용하고 이를 자기화하는 방식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일본의 전국시대의 이해 방식에 삼국지연이 같은 중국사와 문화적 흔적이 깊이 스며든 점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킹덤3 운명의 불꽃은 시리즈 세 번째 실사 영화로 진나라와 조나라 간의 대립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특히 영화 초반에는 위나라와의 전투 이후 신이 진나라의 전설적인 장군 왕기에게 수련을 요청하며 자신의 실력을 키워가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이후 진나라와 조나라의 마양 전투에서 신이 이끄는 부대 비신대가 열세를 극복하며 활약하는 이야기가 영화의 후반부를 차지합니다. 강렬한 전투 장면과 전략의 전개, 그리고 각 캐릭터의 성장과 서사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킹덤3는 다가올 4편, 킹덤4 대장군의 귀환과 서사가 맞물려 있습니다. 전편에서 신과 그의 백인대가 전투의 흐름을 바꾸는 열쇠가 됐다면 4편은 왕기와 적군, 총대장이 벌이는 전면전을 중심으로 진과 조의 최종 격돌을 다룹니다. 두 작품이 하나의 대서사를 이루는 만큼 시리즈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킹덤 시리즈는 만화와 애니메이션 팬층을 중심으로 점차 한국에서도 관객층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네 번째 영화는 시리즈 중 가장 스케일이 크고 강렬한 이야기를 다룰 것으로 보이며 많은 팬들이 킹덤4를 통해 진나라의 운명을 건 대서사를 직접 확인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친환경 벌레가 발견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1월 23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아프리카 케냐에서 주로 서식하는 레서 미럼이 스티로폼의 주요 성분인 폴리스티렌을 분해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의 곤충 생리학, 생태학 국제센터 연구팀은 레서 미럼이 플라스틱 분해 효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밀웜은 딱정벌레목 거저릿과 곤충인 외미거저리의 유충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한 달 동안 밀웜의 폴리스티렌 분해 과정을 실험했습니다. 밀웜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폴리스티렌, 곡물 껍질, 폴리스티렌과 곡물 껍질 혼합물을 제공했으며 그 결과 혼합물을 섭취한 밀웜이 폴리스티렌만 먹은 그룹보다 효율적으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동안 밀웜은 제공된 전체 폴리스티렌의 11.7%를 분해했으며 이는 플라스틱 분해 효율 향상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플라스틱을 분해한 밀웜의 소화기관에서는 특정 박테리아균이 다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연구를 이끈 파티아 하미스 박사는 밀웜이 효과적으로 플라스틱을 분해하려면 균형 잡힌 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쓰레기 매립지에 밀웜을 방출하는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박테리아 효소를 분리해 공장이나 매립지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박테리아가 다른 플라스틱 종류를 분해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는지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견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리남 정부가 대규모의 유전 개발 프로젝트의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25일 수리남 대통령실은 찬드리 카포사드 산토키 대통령이 49주년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국민들이 향후 석유 로열티로 $750, 약 105만 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지분의 연이율 7%가 설정되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 상품을 개발해 국민들과 미래의 이익을 나누겠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산토키 대통령은 천연자원을 국가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사용한다는 헌법의 취지를 실현하려는 정책이라며 유전 개발을 통해 국가 자산을 국민의 삶에 직접 연결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는 적절한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리남은 풍부한 해상 원유 자원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토탈에너지 수리남 해안에서 약 14조 7천억 원 규모의 유전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원유 생산은 2028년 시작될 예정입니다. 산토키 대통령은 자원 의존 국가들이 겪었던 네덜란드병 사례를 거론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균형 잡힌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병은 자원 의존으로 인한 단기적 호황 뒤 경제 전반의 침체를 의미하며 이를 막기 위한 정책적 준비를 강조한 것입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현재 수리남 인구는 약 60만 명으로 20%가 빈곤층에 속합니다. 수리남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 이후 경제정책 실패로 극빈국에 해당했지만 풍부한 광물 자원을 기반으로 중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주요 수출품이던 보크사이트 광산이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영구 폐쇄되며 경제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번 유전 개발은 이러한 경제적 도전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는 단 한 개의 세포에서 시작해 약 3조 개의 세포로 분화되며 형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가 어떻게 다양한 장기로 변모하고 손상된 장기가 회복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은 여전히 과학계의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세포 내 분화의 역사를 기록하고 추적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뉴욕타임즈는 11월 25일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바젤대 알렉스 시어 박사 연구팀은 세포의 발달 과정을 DNA에 기록할 수 있는 유전자 조각을 삽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포가 특정 단백질을 생성하거나 장기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어 박사는 이 기술이 발전하면 인체 내 감시세포를 통해 건강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테면 3개월 전 바이러스 감염이나 7개월 전 중금속 노출과 같은 건강 문제의 원인을 세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대의 제이슨 듀어 박사는 이 기술을 두고 기존 생물학과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라며 강력한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세포 기록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의 연구팀은 투명한 제브라 PC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며 특정 유전자 옆에 식별 코드를 삽입하여 세포의 분화 역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삽입된 코드 유전자는 세대를 거듭해 후손의 유전자에도 동일하게 남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2016년 처음 발표된 이후 여러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현재 공동 연구를 통해 새로운 세대의 세포 기록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공대의 마이클 엘로위츠 교수 연구팀은 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분화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화학 물질 반응을 활용해 세포 내 특정 코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거나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를 감지한 기록이나 피부 세포의 색소 생성 기록 등을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샌듀어 연구팀은 최근 DNA 타작이라 불리는 기술을 선보이며 세포의 DNA에 삽입된 식별 유전자 옆에 또 다른 식별 유전자를 추가적으로 삽입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이벤트와 세포의 분화 역사를 더욱 정교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연구는 페트리 접시의 쥐 세포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구자들은 한 개의 수정란 세포가 100억 개로 분화된 성체쥐의 모든 세포에 기록기를 장착하는 레코더 마우스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완성되면 세포 분화 및 발달 과정에서 작용하는 법칙을 규명하고 의학적 진단 및 치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K-팝의 세계적 위상이 또 한 번 입증되었습니다. 11월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의 상징적 장소인 돌비 시어터에서 열린 2024 마마 어워즈는 미국 최초로 개최된 K-팝 시상식으로 K-팝 팬들과 현지 미디어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미국 빌보드의 켈리 테트리스 PD는 이제는 오늘 저녁 K-팝 공연을 본다는 말이 일상이 되었다며 K-팝의 일상화와 확장성을 강조했습니다. 마마 어워즈가 열린 돌비 시어터는 3,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극장인데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팬들로 주변이 북적였습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매년 열리는 장소지만 이날만큼은 K-팝 팬들이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K-팝 시상식 중 최초로 미국에 진출한 2024 마마 어워즈를 찾은 이들이었습니다. K-팝의 에너지와 열정을 직접 체감한 현지 팬들은 LA에서 더 일찍 K-팝 시상식이 열렸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돌비 시어터는 CJ ENM이 제작한 영화 기생충이 2020년 아카데미 4관왕을 수상했던 곳으로 이번 시상식은 K 콘텐츠의 글로벌 확장을 기념하는 자리로 상징성이 컸습니다. 이날 무대에서는 보이그룹 라이즈, 걸그룹 캐치아이 등 신인 그룹이 무대를 빛냈으며 30주년을 맞은 가수 박진영과 앤더슨 팩의 합동 공연은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이어진 2, 3일차 행사에서는 그룹 빅뱅이 완전체로 돌아와 팬들에게 추억을 선사했고 블랙핑크의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합동 무대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2024 마마 어워즈에서는 BTS 지민이 올해의 노래, 걸그룹 에스파가 팬스 초이스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으며 그룹 세븐틴은 올해의 가수, 올해의 앨범 부분을 석권하며 K-팝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세븐틴의 수상 소감은 팬들과 함께하는 감동의 순간으로 마무리되며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급증하며 국가기술 자산 보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에 검거된 디스플레이 공정팀 직원들은 중국 기업의 해외 영업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사진으로 촬영한 기술을 넘기고 금전적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 핵심 기술로 분류된 20나노급 D램 공정 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린 반도체 엔지니어들의 이직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해외로 유출된 기술 사례 25건 중 72%가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가 핵심 기술 유출 건수는 작년 대비 5배 증가한 10건에 달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국내 산업의 주력 분야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국내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 손실은 물론 기술 우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고액 연봉과 인센티브를 미끼로 국내 엔지니어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이들이 약속받은 혜택조차 누리지 못한 채 수년 만에 외면당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 유출 방지책으로 처벌 강화와 보안 시스템 개선뿐 아니라 국내 엔지니어들의 처우와 보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의 기술 탈취 방식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연구소를 차려 기술 전문 인재를 영입한 후 전기차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을 빼돌린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 고발제도 리니언시를 기술 유출 방지 분야에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 중국의 기술 유출 시도는 국내 산업과 경제에 치명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기술 유출 방지와 엔지니어 처우 개선에 대한 포괄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사 과학자들이 그린란드 빙상 아래에서 냉전 시대 미군의 비밀 기지인 캠프 센츄리를 발견하며 과거 비밀 군사 프로젝트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11월 26일 미국 과학 전문 매체 스페이스닷컴은 나사가 빙상 연구 중 거대한 터널 구조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지는 냉전 당시 옛 소련을 겨냥한 핵 미사일 전략 기지로 활용될 계획이었습니다. 나사 연구진은 지난 4월 레이더 장비를 탑재한 항공기를 통해 그린란드 상공을 비행하며 빙하 깊이와 안반층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특이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빙상 아래 지형을 시각화한 결과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터널로 구성된 얼음 도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얼음 도시는 1959년 냉전 시기에 건설된 미군 기지 캠프 센츄리로 밝혀졌습니다. 캠프 센츄리는 약 4,000km 길이의 터널과 시설로 구성된 기지로 극한의 환경에서 설계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프로젝트 아이스웜이라는 이름 아래 이곳을 전략적 핵 미사일 기지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목적은 터널에 핵 미사일 600기를 배치해 옛 소련을 겨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빙하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과 눈의 무게로 인한 붕괴 위험, 높은 유지 비용 등의 문제로 1967년에 기지는 폐쇄되었습니다. 이후 60년간 방치되면서 약 30cm의 눈과 얼음이 쌓여 기지는 빙상 아래로 묻혔습니다. 현재 캠프 센츄리는 방사성 폐기물을 포함한 유독성 물질이 그대로 남아있어 환경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의 빙하 전문가 체드 그린 박사는 공식 성명에서 처음에는 레이더 장비로 포착된 물체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지의 세부 구조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지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캠프 센츄리가 기후변화 연구와 예측의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 미국은 캠프 센츄리를 얼음 아래 도시라며 과학 연구기지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군사 목적의 기지였습니다. 기지는 당시의 첨단 기술로 만들어졌지만 빙상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과 터널 구조의 불안정으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린란드의 빙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 기지는 빙하 변화와 기후 변화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그리스의 전 재무장관이자 좌파 경제학자인 야니스 바루파키스가 신간 테크노 퓨달리즘에서 자본주의의 종말을 선언하며 우리가 진입한 새로운 체제를 테크노 퓨달리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아마존, 테슬라, X 같은 빅테크 기업들을 새로운 봉건 영주로 클라우드와 알고리즘을 현대의 영지로 묘사하며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바루파키스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이용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상품을 보여주고 판매할지 결정하며 판매 수수료라는 이름의 지대를 징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자유로운 경쟁과 거래가 특징인 자본주의 시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스템으로 클라우드 수수료가 과거 자본주의의 이윤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크노 퓨달리즘의 본질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바루파키스는 일론 머스크를 들었습니다. 그는 머스크는 전통적 자본주의의 혁신적 자본가였지만 X를 인수하며 클라우드 영주로 전환했다며 현대의 노동자들이 SNS와 같은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며 무임금으로 노동하는 클라우드 농노로 전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루파키스는 이 같은 체제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방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하며 민주적 정치와 집단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술의 가치는 그것을 소유하고 활용하는 이들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테크노 퓨달리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클라우드와 데이터 소유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의 주장은 흥미롭지만 동의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루파키스는 책을 통해 빅테크 중심의 지배 체제가 인류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만국의 클라우드 농노여, 눈을 떠라. 우리는 정신의 족쇄 외에는 잃을 것이 없다.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멸망할 경우 지구를 지배할 생명체로 문어가 지목됐습니다. 11월 15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인류가 멸망할 경우 문어가 인류를 대신해 지구를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팀 콜슨 옥스퍼드대 교수는 문어는 높은 지능과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문명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문어가 물 밖에서 30분 동안 숨을 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문어는 물 밖에서 호흡할 시간을 늘릴 수 있을 만큼 영리한 동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어는 복잡한 뇌 구조와 높은 인지 능력을 지닌 동물로 다양한 환경에서 생존이 가능하며 강력한 포식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슨 교수는 문어가 물 밖에서 호흡할 방법을 발견한다면 육상 포유류를 사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간과 유사한 영장류는 인간과 함께 멸종할 가능성이 높다고 콜슨 교수는 내다봤습니다. 그는 영장류가 살아남더라도 포식자와 경쟁에 취약하고 환경 적응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멸종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새나 곤충은 인간이나 문어만큼 민첩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맡았던 생태적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문어는 퍼즐을 풀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복잡한 행동을 보이며 다양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월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일부 문어가 단독으로 사냥하지 않고 물고기들과 협력하여 사냥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문어가 사회적 지능을 갖춘 동물임을 시사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문어의 행동은 인간과 유사한 사회적 성향을 보여준다며 문어가 진화 과정에서 사회적 협력의 기초를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여름의 물폭탄에 이어 이번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시기 우리나라에 눈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1월 말 서해상에서 형성된 큰 눈구름대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설을 가져왔습니다. 수원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눈이 쌓였으며 서울도 역대 3위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극단적인 날씨 현상의 원인으로 더운 바다를 꼽고 있습니다. 서해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따뜻한 바닷물이 찬 북극 바람과 만나 구름대를 만들어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다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여름 폭염의 영향이 아직도 해수면에 남아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전리저기압이 서해를 통과하며 해기차로 인해 구름대를 형성하는 현상 자체는 흔하지만 이번 폭설의 적설량은 예년과 비교해 매우 이례적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적설은 성인 무릎 높이만큼 쌓이는 등 지역별로 극심한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뜨거운 바다는 여름에는 물폭탄, 겨울에는 눈폭탄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빈번히 발생한 바 있으며 이는 바다에서의 과도한 수증기 공급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비구름대가 쉽게 포화 상태에 이르며 한 곳에 비를 집중적으로 쏟아냈던 현상이 겨울에는 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기상 패턴이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의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눈폭탄으로 도로가 마비되고 항공편이 연이어 취소되는 등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설 작업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러운 폭설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평년보다 뜨거운 바다의 영향이 겨울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한겨울로 접어들기 전까지 서해의 높은 해수면 온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겨울에도 추가적인 눈폭탄이 내릴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올겨울 기온도 평년보다 포근할 것으로 예상되어 따뜻한 바다와 북극의 찬 공기가 빚어낼 극단적인 날씨 변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단순히 눈폭탄으로 그치지 않고 농업, 산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